회사의 노라 아가씨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나라 경제가 위기인데 사주의 횡령을 누가 궁금해하냐? 3천억을 훔쳐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홍금보는 고복희를 찾아갔습니다. 12월 8일자로 증권감독원에 복귀해야 했지만 그녀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죠. 김미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유코리아 펀드로 전 재산을 잃은 부모님 그리고 강명희 사장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강필범과 송주란의 비자금 때문이었습니다. 홍금보는 결심했습니다. 비자금을 몽땅 훔쳐내겠다고요. 고복희는 카페에서 홍금보를 만났습니다. 홍금보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민증권의 비자금을 훔치자고 제안했죠. 3천억 원 규모의 돈이 DK벤처스 명목으로 들어왔고 그 돈이 결국 송주란을 통해 빠져나갈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 전에 먼저 손을 써서 비자금을 빼돌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고복희는 당황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죠. 너무 위험하다고 자칫하면 둘 다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김희경 씨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냐며 송주란은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홍금보는 설득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놓치면 영원히 강필범과 송주란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고복희는 단호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301호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홍금보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복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한민증권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노라가 수습사원이 아닌 강필범 회장의 딸로 정식 입사하게 된 거죠. 어머니 최인자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최인자는 송주란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회사에 제대로 된 자리에 앉히라고 압박했고 송주란은 할 수 없이 강노라를 위한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강노라가 회사에 출근한 첫날 복도에서 고복희와 마주쳤습니다. 고복희는 90도로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였는데 이제는 회장 딸과 말단 비서라는 신분 차이가 명확해졌으니까요. 강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고복희의 차가운 눈빛을 느꼈습니다. 송주라는 강노라를 비서실로 불러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당분간은 경영기획팀에서 회사 업무를 배우라고 지시했죠. 강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1호 식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그리웠고 특히 홍금보와의 우정이 깨진 것 같아 속상했거든요. 홍금보는 12월 8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민증권에 남아있었습니다. 증권감독원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비자금을 빼돌리겠다는 목표 때문에 계속 회사에 남기로 결정한 거죠. 윤재범 국장은 홍금보를 따로 만나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사주의 횡령을 누가 궁금해하냐며 더 이상 위험한 짓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홍금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죠. 윤재범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3천억을 빼돌린다는 거냐고요. 홍금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재범은 마지못해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2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위험에 처하면 즉시 복귀하라고 경고했어요. 홍금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홍금보는 복도에서 신정우와 마주쳤습니다. 신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2월 8일자로 증권감독원으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회사에 있냐고요. 홍금보는 잠시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복귀가 늦어졌다고 곧 돌아갈 거라고 얼버무렸죠. 신정우는 홍금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했죠. 홍금보는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알버노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신정우 사장이 유독 홍장미에게 관심을 많이 쓴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알버노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홍금보는 짐을 싸서 301호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룸메이트들이지만 홍금보는 비자금을 빼돌리는 작전을 위해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죠. 301호 문을 열자 놀랍게도 고복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홍금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요? 고복희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3천억을 빼돌려서 뭘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왔다고요.
카페에서 거절하긴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홍금보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보키가 결국 관심을 가졌다는 게 기뻤거든요.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홍금보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DK벤처스를 통해 들어온 3천억 원의 흐름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홍금보가 설명했습니다. DK벤처스 명목으로 들어온 돈은 실제로는 신정우와 DK리가 한민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투자한 거라고요. 하지만 강필범과 송주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돈을 비자금으로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고 투자금은 사라지고 피해는 직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거죠. 고보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 돈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홍금보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뒤 증거와 함께 검찰에 넘기면 강필범과 송주란을 횡령 혐의로 잡을 수 있다고요. 동시에 신정호와 DK리의 음모도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보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천억이나 되는 돈을 빼돌리냐고요? 홍금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키 언니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요. 송주란의 비서인 고보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이 있으니까요. 홍금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송주란이 비자금을 빼돌릴 때 사용하는 계좌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죠. 고보키가 비서실에서 송주란의 일정과 서류를 관리하니까 그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빼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고보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송주란이 눈치채면 어떻게 하냐고요? 홍금보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송주란이 의심하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도망칠 계획도 세워뒀다고 말했죠. 그때 302호 문이 열리며 강노라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대화를 멈췄어요. 강노라는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자기도 다시 301호로 돌아와도 되냐고요. 회장 딸이라는 신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301호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홍금보와 고보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홍금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아버지에게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강노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유코리아 펀드 때문에 김미숙 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죠. 더 이상 방관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도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금보는 강노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홍금보가 손을 내밀었고 강노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보키도 두 사람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301호 식구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강노라는 회장 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경영기획팀의 자금 흐름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고보키는 송주란의 일정을 파악해서 비자금 이동 시점을 알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금보는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고 증권감독원과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했죠.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고보키는 출근해서 평소처럼 송주란의 스케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송주란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DK벤처스 투자금 운용 계획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보키는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강노라는 경영기획팀에서 업무를 배우는 척하며 자금 흐름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신분 덕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강노라는 3천억 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어디로 빠져나갈 예정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홍금보는 위기관리본부에서 평소처럼 일하는 척하며 윤재범 국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곧 움직일 거라고 말했죠. 윤재범은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신정우는 DK리와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DK리가 물었습니다. 한민증권 부도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신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 달 안에 부도가 날 거라고, 그때 헐값에 인수하면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신정우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홍금보가 아직 회사에 남아있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신정우는 DK리와의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홍금보를 어떻게든 회사 밖으로 내보내야겠다고요. 한편 송주라는 비서실에서 고보키를 불렀습니다. 최근 고보키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송주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다니냐고, 업무 외에 다른 일은 없냐고요. 고보키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없다고 그저 주어진 일만 하고 있다고 말했죠. 송주라는 고복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라고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고복희는 고개를 숙이고 비서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301호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고복희가 촬영한 서류와 강노라가 수집한 자금 흐름 정보를 종합한 결과 송주란이 이번 주 금요일에 비자금을 이동시킬 계획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홍금보가 말했습니다. 금요일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계좌 정보를 확보하고 돈을 빼돌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고복희와 강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화는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작전을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301호 거실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홍금보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신정우도 송주란도 그리고 봉달수도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